안녕하세요. 법보신문 편집국장 이재영입니다. 옛 스님들의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역사와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0년 중국 불교사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고승들 중에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고승이죠. 당나라 현장법사에 대한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장법사는 지난번 소개한 편지의 주인공 도선율사가 찬탄에 맞이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현장법사가 인도 스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신이 돌아와 정법장께서 입적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승의 입적 소식에 제 마음이 쪼개지는 것을 억누르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 배는 고해에 침몰했고 천신과 사람들 모두 눈을 잃은 듯합니다. 어찌 이리도 통안의 슬픔이 빨리 왔단 말입니까? 653년 여름이었습니다. 장안 자은사에 머물던 현장법사는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여러 유능한 역경승들과 불경을 번역했고 저녁이면 매일 2시간씩 학생들에게 경론을 강의했죠. 자신을 보려는 이들이 발길이 잦은 탓에 밤에도 역경 준비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현장법사는 오랜 구업슬내로 지병이 생기고 종종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한가하게 쉬고 있을 수는 없었죠. 누구나 쉽게 불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역경 사업에 중국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년간은 서역에서 가져온 범어 경전과 불상을 모실 탑도 세워야 했죠. 경전이 흩어지거나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탑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현장법사는 분주한 일과에도 틈틈이 직접 삼태기를 쥐고 벽돌을 운반했습니다. 주변에서 극구 말리고 황제까지 걱정했지만 현장은 즉한 정성 없이 법의 보배를 봉안할 탑이 어찌 오래갈 수 있으랴 싶었죠. 그렇게 그의 땀방울로 자은사 대안탑이 완성된 지 오래지 않아서였습니다. 현장법사는 천축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냐냐 프라바와 프라지냐 데바 스님이 인편의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냐냐 프라바는 한자로 지혜지자에 빛광자를 써서 지광법사라고도 하는데요. 1만 명의 승려가 불교를 공부하는 날란다 사원의 대학승으로 대소승 교학은 물론 바라문 학파의 사상에도 정통했습니다. 지혜자와 하늘천자를 써서 해천이라는 한자로 번역되는 프라지냐 데바 스님도 천축 최대 불교 사원인 마하보리사에 주석하는 최고의 논사였습니다. 현장법사는 이들 스님과 유독 인연이 깊었습니다. 이 가운데 프라지냐 데바 스님은 현장법사와 달리 소승이라 불리는 아비달마 교학의 대가였습니다. 현장법사와 자주 논쟁을 벌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642년 인도 이세왕 하르샤왕의 주관으로 겐지스 강변에서 열린 무차대에서 둘은 쟁론을 펼쳤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내노라 하는 고승 6천여 명이 참여한 대회였죠. 이때 현장법사는 대승의 이론을 내세웠고 프라지냐 데바 스님은 아비달마 관점에서 입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법사가 제시한 논증식인 진유식량을 끝내 논파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곳에 참여한 어떤 논사도 현장법사의 논리를 깰 수는 없었습니다. 18일 동안의 무차대회가 끝나고 최고 논사라는 명예와 함께 해탈천, 대승천 존칭도 현장에게로 넘어갔죠. 그럼에도 프라지냐 데바 스님은 승부를 떠나서 이영 만리에서 온 현장법사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비록 중국이라는 변방의 승리였지만 인도 전역을 통틀어도 그의 식견과 통찰을 넘는 이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프라지냐 데바 스님은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거쳐 고국으로 돌아간 도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직접 저술한 책도 함께 보냈죠. 한량없이 많은 경일론 3장의 이치에 정통하신 현장 대덕계의 글을 띄웁니다. 몸과 마음 다 평안하신지요. 제가 이번에 불대신 변찬송 등을 지었기에 법장 스님에게 부탁해 보냅니다. 노 대덕인 제냐냐 프라바 법사께서도 안부를 전하십니다. 필요한 경론 목록을 그에게 보내면 꼭 기록해 법사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현장 법사는 이토록 마음 써주는 프라지냐 데바 스님이 고마웠습니다. 반가움과 더불어 얼마 전 사신으로부터 스승 신라바드라가 입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에 비통함도 더욱 커졌습니다.
천축의 대학승 신라받으라. 한문으로는 개헌이라고 번역되는데요. 그가 없었다면 현장 법사의 구법순례는 뜻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말리 떨어진 옛 도반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아든 현장의 슬픔은 한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현장 법사는 602년 낙양에서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던 집안의 사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출가한 둘째 형 장첩의 영향으로 그는 13살에 승가고시 합격해 불문에 귀했습니다. 유독 총명했던 그는 어린 나이에 출가란 무위법이다. 애들 장난만 하고 있다가는 100년을 허송세월하기 십상이다. 라며 인생의 방향을 일찍 정했다고 합니다. 출가한 그는 마른 논이 단비를 빨아들이듯 수많은 경전을 익혀나갔습니다. 천재적인 두뇌에다 침식을 잊을 정도로 공부에 매진한 현장은 20대 중반 불가를 빛낼 성문의 천리마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허나 현장은 경전과 논설을 보면 볼수록 답답해졌습니다. 종지가 제멋대로였고 앞뒤가 맞지 않은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았죠. 각 종파를 이끄는 고승들이 무비판적으로 자기 종파의 가르침만 따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경전에 눈먼 자들이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 그것을 코끼리의 전체로 간주하는 것과 비슷했죠. 현장이 의혹으로 인해 온갖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원전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원을 세운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구법순례를 떠났던 법현 스님과 지엄 스님의 영향도 컸습니다. 현장은 장안에 들어와 있는 서역의 이방인들에게 천축어와 중앙아시아 언어를 배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현장은 천축으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젊은 군주 태종은 불교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 분쟁으로 승려조차 국경을 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했죠. 629년 8월 현장은 국경 통제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국법을 외면하고 서역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28살 때였습니다. 현장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 낮에는 숨고 밤에는 뛰듯이 길을 재촉했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사막을 건너는데 오직 쌓여있는 해골과 말의 분뇨를 이정표 삼아 나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화살 세례를 받았으며 휘몰아치는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 길을 잃고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옥문관에서 40km쯤 지나 끝도 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이려고 말에서 물주머니를 내리는데 실수로 떨어뜨린 겁니다. 현장은 망연자실했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왔던 길을 4km쯤 되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는 문득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발언할 때 만약 천축에 이르지 못한다면 끝내 한 걸음도 동쪽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째서 되돌아오고 있는가? 차라리 서쪽으로 가다가 죽을지언정 어찌 동쪽으로 되돌아가 살기를 바라겠는가? 놀랍죠? 현장 법사는 물 한 모금 없이 되돌아서 천축으로 향하는 사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여러 차례 사막을 오갔던 노련한 말 덕분에 겨우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초인적인 정신이 있었기에 현장 법사는 천축까지 갈 수 있었던 거겠죠. 저도 예전에 현장 법사가 걸었던 그 길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상황이 눈에 훤히 그려지면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현장 법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암튼 서역 각국의 왕들은 대부분 불법을 받들었기에 구법승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젊은 고승 현장은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고창의 왕을 설득하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했으며 때로는 각국의 고승들과 열띤 논쟁을 벌여야 했죠. 이 중국의 승려는 섣불리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아마 인도에 가도 저 젊은이 같은 이는 없으리라. 논쟁에서 진 승려들은 현장의 학칙과 안목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난주를 거쳐 도낭, 하미, 트루판, 카라샤르, 쿠처 등 실크로드 북로를 경유해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 카시미르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찌는 더위와 살을 내는 강추위, 거친 폭풍우와 잔인한 도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죠. 현장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같은 신통한 제자 하나 없이
발길을 돌리느니 차라리 길 가다 죽겠다는 각오로 온갖 난간을 극복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천축에 도착한 현장은 부처님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눈물로 절을 올리며 탄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던 순간 이 몸은 대체 어느 악도에 빠져 헤매고 있었는가? 내 죄업이 어찌 이다지도 깊고 무겁단 말인가? 현장이 구법의 목적지인 날란다 사원에 도착한 것은 31살 때인 632년, 장안을 떠난 지 만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날란다는 인도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1만 명의 승려들이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100여 곳에서 강좌가 열리고 과목도 대소승 경전을 비롯해 베다, 수학, 논리학, 지리학 등 다양했죠. 현장은 날란다에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라바드라의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동인도 마가다국의 바라문 출신으로 불법의 단관을 세웠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대소승을 떠나 모든 이들이 존경했으며 법을 완전히 통달해 정법장으로 불렸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이 그토록 알고 싶어했던 유가사지론의 최고 권위자이기도 했습니다. 신라바드라를 만난 현장은 극진한 존경의 예를 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 맞춘 후 오체투지의 절을 올렸습니다. 신라바드라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중국에서 정법장님께 유가사지론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106세의 노 학생인 신라바드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었죠. 자신의 병세가 너무 심해 목숨을 버리려 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세 분의 보살이 나타나 전생에 왕이었을 때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과부를 받는 것이라며 목숨을 끊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이어 그 보살들은 중국에서 유가사지론을 배우러 온 승려를 가르치면 병세가 호전되리라고 예언했죠. 신라바드라는 유가사지론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고 현장은 이를 꼭 배워야만 할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신라바드라는 현장을 위해 유가사지론을 직접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신라바드라를 괴롭히던 쥐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강의를 들은 현장도 오랜 세월 그를 괴롭혔던 의문들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죠. 현장의 지적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가사지론 외에도 순정리론, 현양론, 대법론, 인명론, 성명론, 집량론, 중론, 백론, 구사론, 대비바사론 등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여기에다 범어학, 베다 등 타학파의 철학까지 두루 익혔죠. 뛰어난 현자가 있다면 천리가 멀다 않고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의 경론에 대한 이해와 안목은 중국은 물론 인도에서도 따라갈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장은 그곳에서 수많은 논사들과 마주했으며 그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꺾어나갔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도전장을 던진 한 바라문은 논쟁에서 지는 사람이 목을 내놓자는 제의까지 했습니다. 허나 그도 현장을 이길 수는 없었죠. 현장은 그에게 목 대신 자신의 노복이 될 것을 명했습니다. 그와의 여러 차례 대담을 기초로 현장은 힌두교와 아비달마 이론을 논박하는 파악견론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본 신라바드라는 탁월한 논설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얼마 후 현장이 바라문을 풀어자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현장의 지혜와 덕행을 찬사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현장은 신라바드라에게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날란다 대덕들은 중국이 변경이고 불교를 홀대하니 떠나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신라바드라는 현장에게 떠나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현장이 대답했죠. 이 나라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단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큰 법을 구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스승님의 유가사지론 가르침을 듣고 의구심도 풀렸습니다. 부처님의 성질을 참배하고 다른 종파의 심오한 교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바람은 돌아가서 제가 익힌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번역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듣고 이해하게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라바드라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이는 실로 보살의 마음과 같도다. 내가 바라는 건 역시 그렇다네. 이제는 편히 짐을 꾸리게나 이제 누구도 그에게 천축에 머물라고 강요하지 말라. 현장은 641년 가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일생의 스승 신라바드라와의 마지막임도 잘 알았죠. 그 무렵 현장의 명성은 이미 천축 각지에 퍼져 있었습니다.
고창왕과 사마르칸트 왕이 그랬듯 인도의 왕들도 현장의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큰 세력을 형성했던 아사마왕은 현장이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불법을 파괴하고 보리수를 잘라내겠다고 협박했죠. 천축의 제왕 하르사도 현장이 자신의 곁에 머물면 100개의 사찰을 지어주겠다고 해유했습니다. 현장은 귀국하면서 만난 왕들에게 법을 설하고 무차대에도 참석했죠. 천축의 왕과 백성들은 현장의 지혜와 언변에 경탄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왕들은 현장의 귀국을 적극 도왔습니다. 말과 코끼리를 내주고 그가 지나갈 나라의 왕들에게 편의를 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축 왕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길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도적들과 맞닥뜨렸으며 인더스강을 건널 때는 돌풍으로 인해 50여 건의 경전을 잃기도 했죠. 수천 미터 높이 힌두쿠시와 파미르 고원을 넘고 타클라마칸과 고비 사막을 횡단해야 했죠. 645년 2월 우여곡절 끝에 현장은 경전 520묶음을 20필의 말에 나눠 싣고 장안에 입성했습니다. 구법순례를 떠난 지 16년 만으로 현장이 43살 되던 해였죠. 황실과 수많은 백성들은 그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처음 구법을 막았던 당태종도 목숨을 바쳐 법을 구하고 중생을 이롭게 했다며 현장을 크게 반겼죠. 태종은 현장을 불러 그가 다녀온 나라의 군주, 기후, 산물, 풍습에 대해 물었습니다. 외국에 대한 현장의 해박한 지식에 감동한 태종은 당의 국제관계를 자문해줄 신료가 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장은 완곡히 거절했죠. 이에 태종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줄 것을 요청했고 현장은 다음에 불의 명저 대당서역기를 지어 황제에게 올렸습니다. 태종은 현장법사의 역경사업을 적극 지원했죠. 그러면서도 현장을 만날 때면 은근히 환속할 것을 권유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법사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역경이고 이를 통해 국군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떠날 때도 현장법사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했죠. 이에 현장법사는 자신이 전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래, 승려는 군대의 전투를 봐서도 안 된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 도교를 숭상했던 태종은 현장법사를 자주 만나면서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절마다 도첩을 내려 승단을 크게 확장토록 했죠. 현장법사가 심혈을 기려 번역한 유가사지론 100권을 읽어본 태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불경을 보건대 하늘을 쳐다보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아 그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구려. 유가나 도가는 이에 비하면 작은 연못에 불과하고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삼괴의 뜻이 일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망령된 말이로다. 649년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건강이 악화된 태종은 현장법사를 자주 초청했습니다. 현장법사는 황제의 쓸쓸함과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인연법이나 인과응보에 관련된 설화에서부터 심오한 불교 사상까지 알기 쉽게 들려주었죠. 감동을 받은 태종은 현장법사에게 짐은 법사와의 만남이 늦었기에 널리 불사를 일으키지 못했구려 라는 말을 남기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의 뒤를 이은 고종도 현장법사를 지극히 존경했습니다. 역경사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현장법사는 촌음을 아껴가며 불경을 번역하고 학생들에게 경론을 지도했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법을 떠났던 이유이자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법을 설해준 고령의 스승에 대한 보은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 무렵 천축에서 온 사신으로부터 스승 신라바드라의 입적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현장법사는 자신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천축의 두 스님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현장은 신라바드라의 뒤를 이어 날란다 사원을 이끄는 스냐냐 프라바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현장은 예전에 구법여행을 떠났기에 그분을 뵙고 가르침을 이어받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정법장께서 주신 연꽃 줄기와도 같은 가르침은 어리석은 제게 마치 쑥이 곱게 자라도록 의지가 돼주는 마와 같았습니다. 제가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인사드렸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은은히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비통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법사는 애써 슬픔을 억누르며 스승이 입적하셨으니 이제 지냐냐 프라바 스님께서 청담 탁설이 사회에 항상 흘러 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죠. 현장 법사는 프라지냐 대바 스님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인더스 강을 건널 때 잃어버린 경전들을 보내주면 고맙겠다는 점과 아비달마에 머무르지 말고 대승으로 나갈 것을 당부했죠. 현장 법사는 역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세월은 그렇게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원을 세워 착수한 대반야경 600권이 완성되면서 현장 법사의 기운이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황제가 어의와 귀한 약재를 보내왔지만 그의 지치고 병든 몸을 낫게 할 수는 없었죠. 663년 10월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 현장 법사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경전과 관련된 일은 끝났고 나의 생애 역시 다 했네. 내 목숨이 다하면 자네들은 나를 검소하게 보내주게. 나를 들풀로 두르고 한적한 산을 골라 안치해 주게나. 현장 법사는 옥화사에 머물며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664년 2월 5일 반야심경을 독송한 현장 법사는 미륵부처님께 제가 목숨을 버리고 나면 반드시 미륵부처님 해상에 태어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승의 인연을 접었습니다. 현장 법사의 입적 소식을 전해 들은 고종은 짐은 나라의 보배를 잃었다며 통곡했습니다. 또 망망한 고해에서 갑자기 배가 가라앉고 어두운 방이 아직 밝기 전에 횃불이 꺼져버렸다며 성대한 장례를 치르라고 명했죠. 비통한 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에워싸고 장례가 끝나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의 울부짖음 속에서 떠나는 장례 행렬은 대단히 화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법사의 유언은 황제와 제자들도 어쩔 수 없어 시신 많은 거적으로 만든 상회에 안치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16년간 무려 1만 6천 킬로에 이르는 구법순례를 다녀왔고 이후 19년간 74부 1335권의 방대한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해냈습니다. 그의 번역에 힘입어 불교는 비로소 동아시아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고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었죠. 138개의 국가의 지리, 역사, 문화, 종교, 풍속, 설화, 정치, 경제 등을 상세히 기록한 대당서역기는 지금도 실크로드를 이해하는 최고의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승, 여행가, 논사, 역경승이었던 현장 법사. 2000년 중국 불교사에서 이토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있을까요? 현장 법사와 인도의 고승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현장 법사의 제자인 해립스님이 기록한 대당 대자은사 3장 법사전에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